안녕하세요. 태동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 폭발 때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 당시 전우들이 흘린 피를 증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적초소를 부숴버리고 싶다, 이런 말 했습니다. 저들이 느낀 고통을 수만 배 갚아주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군에 보낸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심정 어떨까요? 우리 모두 같은 심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의리일까요? 아니면 봐주기일까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과 성폭행 의혹에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을 두고 여야 모두 제19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받고 있습니다. 조수진 정치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재인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호남 연쇄회동, 누구누구를 연쇄적으로 만나는 거죠? 네. 우선 이 호남 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근간이기도 하면서요. 예. 지금 이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없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론 등을 요구하고 있는 쪽이 아마 호남이 중심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표가 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호남 지역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 어제 전북 의원들과 모임이 있었고요. 예. 네. 어제 그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점심은 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비주류 측의 호남 3선 주승용 의원과 점심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12일에는 전남 의원들과 저녁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주승용 의원, 우리 채널에서 단독 보도를 하셨는데, 만난다는 얘기 이후에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 복귀할 거다, 이런 언론의 보도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재인 대표 쪽의 어떤 조급증이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단독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매우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문재인 대표가 그간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단독 회동을 해서 득이 없었습니다. 항상 서로 말이 다르고.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예. 이것도 상대가 있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승용 의원과 점심을 했고 최고위원직 복귀를 여러 차례 다시 한번 당부를 하니까 주승용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보겠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뜻을 열어놨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승용 의원과 또 주승용 의원과 가까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제 문재인 대표의 오찬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문재인 대표에게 할지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짰고요. 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에게 여러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좀 예.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네, 우선 문재인 대표에게는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당내 내용이 전혀 수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이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전혀 문재인 대표가 수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장 먼저 날렸고, 예. 그러면서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예. 우선 이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바로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 때 외쳤던 거니까 예. 이거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투명한 공천을 약속해줘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부터 시작해서 이 국민 여론에 전혀 등 돌리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비례대표 의원들이 벌써부터 이 어떤 영남도 아니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지역을 뛰면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텃가리를 해온 그런 지역위원장들과 지금 굉장히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당의 내용을 부추기는 결과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예, 문 대표가 최고위원직 복귀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주승용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애둘러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단독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서로의 말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승용 의원으로서는 이 문재인 대표 측에서 최고위원 복귀를 희망했고 예. 주승용 의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계속 나온다면 더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승용 의원이 나름대로 당내 수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짚었습니다. 예, 비례대표 투명성 문제도 그렇고 비례대표들이 지금 특가리 한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싸울 수 있는 여지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문 대표는 뭐라고 했답니까? 문 대표는 일단 듣고 있었고요. 예. 바로 이 부분도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만나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 자체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굉장히 노력하는구나라는 이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만나자고 한 쪽에서 선물 보따리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난 이렇게 하겠다. 네. 당신들이 요청 내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해야만 상대도 수긍을 하고 뭔가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는 거의 대부분 주승용 의원의 말을 듣는 입장이었고요. 예. 네, 생각해 보겠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오래 하시네요. 예전에도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 박지원, 안철수, 김한길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세 사람이 바로 탕평 인사부터 거론을 했는데 세 사람과 만난 뒤에 안 이 했죠.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 그렇죠. 강행하면서 오히려 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요. 일단 주승용 의원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으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좀 실행으로 옮겨줘야 되고 어제 저녁에 있었던 전북 지역 의원 모임에서도 유성엽 전북 도당위원장들이 그렇죠. 아주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표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실천이겠죠. 예. 그러면 혹시 제가 좀 너무 그 문 대표의 속내를 좀 나쁘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그런 말이 나올지 뻔히 알고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으면서 내가 호남 의원들의 여론까지 수렴하고 했다라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뭐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되지만 예. 일단 문재인 대표가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만나자 이런 모습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어떤 그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만 그치지 않고 예.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작에 좀 만났으면 안 됐습니까? 지금 몇 달이 지나서 만납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호남에 쫙 가서 의원들도 만나고 중진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4.29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지금 넉 달째 가까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라, 탕평 인사를 하라, 다른 사람도 기용해야 된다. 지금 넉 달 가까이 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손실이 크지만 문재인 대표 개인으로서도 굉장한 손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더 늦지 않게 문재인 대표가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떤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사과부터 내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면 분당이라든지 신당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그 당에 뛰쳐나가려 하는 원심력이 탄력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죠. 예, 그런데 뭐 그동안에도 많이 뭐 말씀이 듣고도 이렇게 행동이 없으셔서 별 기대는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지만 뭐 8월 말부터 의원들도 탈당을 한다든가 예.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탈당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든가 지금 4월 재보궐선거 직후보다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더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인데 박기춘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기춘 의원이 체포동의안, 박기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네.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모르지만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미루면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료, 죄를 지은 동료를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은 3억 7천만 원 상당의 어떤 그 돈과 향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금액이 큰데요, 네, 3억 액수가 7천이면? 큽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 박기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본인이 더 지금
그 자복을 하면서 탈당도 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도 이미 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죄를 지은 의원들보다는 좀 다르네요. 네. 과거에는 좀 숨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의원들은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은폐를 하려고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비서관에게 어떤 그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빙빙 돌도록 하는 네, 그런 잔꾀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에 비해서는 박기춘 의원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하다고도 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박기춘 의원의 체포 동의안 문제가 국회 본회의에 그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흘 내 13일까지는 체포 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박기춘 의원 스스로가 다 지금 자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탄국회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어떤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라든지 지금까지 야당이 요구해왔던 사안을 합쳐서 그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러게 거죠. 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새정치 이 당명에 들어간 새정치에 걸맞기 위해서라도 이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른 의원과는 단호하게 근절하는 데서부터 새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아무 조건 없이 13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여는데 합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아니 박기춘 의원이 비록 자기 죄를 자복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그러면 아니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의 체포 동의안과 어떤 뭐 특검을 하자든지 국정조사를 하자든지 그걸 갖다가 거래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예. 우리가 전혀 별개의 사안을 어떤 그 예. 보완의 대상으로서 묶었다가 또 해쳤다가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치가 욕을 먹거든요. 예. 네, 그리고 박기춘 의원의 어떤 태도와는 별개로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단죄 그리고 어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심정에서는 어떤 것과도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국정원 해킹 논란에 관련한 국정조사, 그러니까, 그리고 예.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한 특별검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조건도 너무 많을 뿐더러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다. 그렇죠. 이 세 가지랑 예, 사안입니다. 체포 동의안과 같이 하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방탄국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런 방침은 누가 정합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정하는 원내 거죠. 지도부요? 네. 그럼 이종걸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네요. 저것이 본인 주장이라면? 네, 원내 대표가 원내 국회 내의 일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걸 원내 대표라든지 또는 이춘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야당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예, 좀 심학봉 의원 네.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제명을 안 하나 보죠? 네, 이 여야 의원들이요. 다른 데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공방도 하고 삿대질도 합니다만 예. 이 의원들의 서로 치부에 대해서 감싸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뜨뜻미지근한데요. 이 심학봉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누리당을 탈당은 했습니다만 이 탈당을 해서 지나치게 새누리당 지도부가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점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찰 수사 또 나가서 검찰의 재수사를 지켜보자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수사 결과는 현재까지는 무혐의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여성이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바꾸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번복했죠. 네, 예. 그렇다면 이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복당을 시키자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바로 이 의원 제명까지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체 징계 이 문제가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윤리특위가 그다지 의혹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건요. 이 윤리특위의 여당 간사가 지금 외국 출장 중이기 때문에 야당 간사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리 뭐 경찰이 무혐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낮에 술을 먹고 상임위 중에 호텔에서 여성과 그분만 해도 이미 제명 대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어떤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이 대낮에 그러니까요. 이 국회의원이 어떤 지역구에 있는 호텔에 가서
어떤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여기까지는 지금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법적인 어떤 논란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국회 윤리특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감싸기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미온적입니다. 지금 매달 20일에는 의원들이 세비를 받습니다. 그렇죠. 네, 예. 바로 이런 징계 부분이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심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는 20일에 이 8월 세비를 또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김무성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여성 의원도 충분히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원래 어떤 단호할 때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 충분히 사과를 해도 되고 제명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의 최고 강점이자 단점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쾌도난마식으로 일을 한다는 게 문제죠. 예, 네, 딱딱 너무 잘라서. 딱딱 잘라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는 중국보다 미국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발언이 예, 굉장히 예. 논란이 됐는데요. 이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라는 말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국회 윤리특위가 지금 많은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전체 회의를 최대한 빨리 잡겠다. 예. 네, 20일간 어떻게 보면 이 징계안이 보고가 된 이후에 20일간 생각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광진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북한 지뢰 테러라고 해야 될까요? 지뢰 도발에 대해서 국방부가 정부가 언제 이후에 보도해달라고 시간을 정해서 나름 계산을 해서 알려줬는데 그 시점 이전에 개인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예. 네, 지난주 일요일 날 일이었는데요. 저도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국방부가 이번에 어떤 철책선에 어떤 허술한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 어떤 북한의 어떤 도발 의도라든지 정확한 사건의 재구성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는 보도를 유예해달라. 이렇게 하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당연히 네, 받아들였고. 언론에서도 예.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워낙에 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도면이라든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모든 언론이 받아들였는데요.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광진 의원이 일요일 날 돌출적으로 오후에 그런 내용을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린 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 북한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만 있었다는 점. 그 점도 예.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청년 비례대표인데요. 비례대표군요. 네, 청년 예.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요. 이 김광진 의원의 그동안에 이 논란이 된 그 발언이라든지 언행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 바로 김광진 의원 같은 분 때문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가 내년 총선 공천 후보 10%를 청년 몫으로 배정하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짜 이런 정도면 논란을 일으킨 발언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김광진은 좀 뜬금없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군의 임명권한은 누구에게 있으시죠? 임명 권한은 저한테 없고 예.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해결 방법은 문재인 의원께서 빨리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걸 해결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알 수가 없고 청년 몫으로 10% 하자. 그 얘기는 지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분이 잘잘못이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좀 숙성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저런 분들이 대거 10%씩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예. 청년 비례대표로 지난 총선 때 두 분이 들어왔죠. 바로 조금 전에 보신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있고요. 예. 또 여러 젊은 의원들이 세피 수혈 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이 어떤 청년 몫을 비롯해서 젊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좌충우돌식 언행이 굉장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안
혁신이라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 당 내에서부터 수긍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정청래 의원이 이번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스스로 목숨을 걸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는 번개탄이 그 마트에 갔더니 안 팔더라. 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 그 마트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번개탄을 구입을 했는데 이 경찰에서 번개탄을 구입했다고 지목한 마트에 갔더니 그런 사실이 없더라. 그 가게는 그러니까 번개탄을 안 팔더라. 그러니까 뭔가 죽음이 석연치 않고 이 경찰의 사인 발표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네,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딴 네, 마트에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름이 같은 다른 마트에 가서 빚어진 착오였는데요. 바로 이런 어떤 무조건 어떤 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사 관련이 뭔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잘못됐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정청래 의원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건요. 예전 같았으면은 어떤 실수를 하고도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옮겨가는 것에서 지난 공갈 발언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과했습니까? 오늘은 이 SNS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네, 좀 많이 달라지셨네요. 예, 계속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로 심려 비춰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자식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문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롯데 측에 의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여태까지 질문으로 줄여졌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신동빈 회장의 이상한 조금 묘한 발언 때문에 기자들은 롯데 측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 김성욱 시사평론가, 이남희 경제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들어보셨죠? 오늘 사과문. 네. 예, 들어보셨죠? 네.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장 핵심되는 내용 그 부분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롯데는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한국 롯데는 1967년 롯데 제가를 시작으로 설립된 한국 기업입니다. 신격호 정가르 회장님께서 일본에서 본 수익을 고국에 투자하겠다는 일념으로 설립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아버님이 평생 쌓아오신 명성과 창업 정신이 훼손되어 자식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는 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의식한 부분이 롯데는 일본 기업 아니다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경영권은 당연히 내 거다라는 전제는 깔고 있는 거니까. 근데 저 사과를 듣고 일본 기업 같다 이런 식의 역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책임지는 자세로 좋게 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비판받을 요소가 되어 있는 겁니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하나는 예. 나름대로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이번 세 번째 사과 아닙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그룹 통신망에, 또 두 번째는 지난번에 8월 3일이던가요? 그저 귀국하면서 김포공항에서 예. 한 10초 동안 머리를 갖다 조아리면서 그때는 미안합니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서 그랬을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미안합니다 좀 이상한데 한국의 정서로 봐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뭐 죄송합니다 하더군요. 사과합니다. 예. 오늘 했는데 그거는 그건데 문제는 그 말씀이 물론 신동주 부회장보다는 낫습니다만 훨씬 낫습니다만 여전히 보면 우리 흔히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볼 때
보면 조금 일본말, 뭐 일본 사람들이 어눌한 한국말 흉내내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소재거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오늘도 보면 그래 1.1%에 불과합니다. 1.1% 예, 하는 순간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여전히 일본 기업 아니야?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416개 순환 고리를 갖다가 한 80%까지는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 이 롯데 호텔도 보면은 이제 상장하겠다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보면 이번에 이른바 신동주, 신동빈 이른바 형제의 난을 통해서 롯데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아니 보니까 사실은 일본에서 롯데홀딩스하고 일본의 뭐 L로 시작하는 뭐 L부터 투자회사, 완부터 예, 뭐 예. 뭐까지 해서 뭐 무려 우리 롯데호텔 한 90몇 %를 지배하고 있고 그 롯데호텔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롯데그룹을 갖다 지배하고 있으면 이게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해도 예.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이야? 미국, 일본 롯데의 어떻게 보면 현지 법인에 불과할 뿐이지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느낌들은 여전히 있는 예. 것 같아요. 오늘 기자들이 네. 원문을 달라 그랬다면서요.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겠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달라고 해서 미리 받기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제 기자들 질의를 한국말로 했을 때 본인이 다 알아듣기는 했는데 대답을 하면서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바로 또 롯데 관계자들이 그 회장의 말을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그 사감을 보면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경영과 가족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경영권을 놓고 경영권을 갖고 있는 가족들끼리가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경영과 가족이 별개다? 이번 문제 자체가 경영, 가족 별개입니까? 경영, 가족 같은 예. 차원에서 벌어진 문제고요. 예.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불투명한 지배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사실은 나오지 못했죠. 지배구조라는 게 경영과 가족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네. 경영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의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호텔 롯데인데 예. 호텔 롯데의 9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회사죠. 그 중에 한 72%가 아까 말씀하신 L투자회사 같은 것이고요. 99% 정도가 일본 회사가 한국 이 롯데 호텔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런 가족과 기업이 하나가 되면서 가족 경영을 하면서 벌어진 그러니까요. 문제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 별개라고 얘기한 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있었고 예. 또 정서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경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이 사실상 소비재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롯데 회사가 이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명쾌한 해설을 못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호소력 있게 들릴 수밖에 예. 없는데 일본어를 쓰고 또 일본 말로 대화하고 또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또다시 긴 좀 일본식 발음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아쉬운 면이 많이 남은 기자회견이라고 뭐 해프닝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예. 롯데 홍보실 쪽에 오늘 기자회견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어제 저녁에 예,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은 알려졌는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 장소를 이제 섭외하다 보니 이제 고민에 빠진 건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사과해야 하니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약간 농담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결국 광화문 같은 데서 사람들 다 지켜보는 데서 해야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냐는 좀 또 농담이 섞인 어찌 보면 답이었어요. 롯데그룹의 심지어 롯데그룹의 직원들조차도 뭔가 약간 좀 틀어서 얘기하는 듯한 아니, 좀 예. 시니컬한 반응이 저거는 예. 좀 네. 경솔해요. 네. 그 임원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임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그냥 누군지 롯데 모르- 관계자. 관계자죠. 네. 관계자 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보면 기자들이 갖다 물어봤을 때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 짜증 나고 그러니까 뭐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비웃듯이 저런 식으로 뭐 그러면 뭐 흔한 얘기로 뭐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서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언론은 국민과 유권자의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예. 이번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제 세 번째 대국민 사과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동했죠. 여론이 아주 안 좋을 뿐더러 당장 금감원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 그렇죠. 예. 등에서 지금 보면 샅샅이 다 보면 그저 한번 다 내라 자료 내라 여태까지 한 4, 50년 동안 봐줬지만 지금 못 봐주겠다 내라. 거기다 국회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마침 반재벌, 반대기업적 정서가 있는 가운데 청문회 열면은 저 신동빈 회장 증인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한번 바싹 긴장하는 가운데 보면은 예. 몸을 잔뜩 낮추는 뭐 그런 모습이요. 저는 만에 하나라도 지금 롯데가 흔한 얘기로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과거 우리가 보면은 과거 이른바 대기업 재벌 회장들이 뭐 사회적 문매를 맡게 되면은 마치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그런 이 순간만 모면하자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라도 혹시 보면 반기업적 정서, 반대기업 정서, 반롯데 정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것이 겹쳐 있는 가운데 롯데에 대한 문매가 터지니까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어서는 정말 안 될 거라고 보고 예.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아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관계자가 누구겠어요? 결국 대언론 관계자일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예. 예. 아니죠. 대언론 관계자 아닌 사람한테 왜 물어봅니까, 장소를? 대언론 관계자 물어봤을 때 저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나왔다는 것은 보면은 현재 실제 롯데그룹의 진정성이 사과의 진정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예.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 사소한 거죠. 예. 질의응답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질의응답은 진행이 되어서 소통하려고 노력은 했다라는 평가도 일부 나오는데요. 딱 하나 기자들 질문을 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동아일보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이 뭐 알츠하이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떠냐 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질문은 민감했는지 바로 질문 대상에서 뺐습니다. 결국 완벽하게 또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좀 드릴 수가 사실 있겠습니다. 조율했다면서요. 그 질의응답도.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공항에서도 그렇고요. 예. 저희가 뭐 그런 재벌 회장이던 정치인이던 그렇게 굉장히 질문이 많이 청와대 쏟아질 같은 때는 경우 이제 되게 조율도 하고 질문 합니다만 조율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좀 민감한 조금 질문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서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문매를 맞다 보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 보면 저는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또 연말 지나고 또 세간의 사람들 뇌리에 잊혀질만 하면은 이른바 또 다시 뭐 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 유야무야 될까봐 그게 걱정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주요하게 본 부분은 호텔 롯데를 기업 공개 상장 네. 일반 주식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고 팔 수 있도록 상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롯데가 한국 기업화하겠다. 올해 중에 가능할까요? 지주회사를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 중에 원론은 있지만은 예. 당론이 부족하다는 비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투자 부분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호텔 롯데가 법적인 지주회사로 만들겠다는 건데 근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99.4% 아까 프로테이지 말씀드렸는데 일본계 회사가 9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가? 어느 예. 선까지 줄일 수 있는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점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신 회장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런 99.4%의 외국 자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7조 원 정도 돈이 필요한데 이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입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연구 개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뒤에 또 신 회장이 얘기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이나 이 고용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해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 얘기하고 조금 모순된 면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할 것인지 예. 이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호텔 롯데의 상장은 올해까지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상장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했고요. 예.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것은 기존 순환출자. 순환출자 구조에서 80%까지 해소하겠다인 것인데 넉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저희 취재진이 좀 검증을 해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전문가들 예. 멘트를 땄는데 이게 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지금 롯데 순환출자 고리가 416개인데 바로 롯데 쇼핑이에요. 80개 정도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롯데 쇼핑 부분을 좀 지분을 해소함으로써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문가를 예. 통해서 들었는데요. 신동민 회장이 또 이런 계산을 통해서 80% 이상 바로 또 연내 해소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순환출자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보다 국민들이 제일 불쾌했던 것은 어찌됐건 지금 한국 롯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의 정점에 가면 일본이 99%다. 이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지주회사격인 호텔도 상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사실은 누리꾼들이 반응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정성을 좀 의심하는 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또 누리꾼들이 아무래도 젊은이들 중심이고 어떤 조금, 보면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묘하게 이렇게 꼬는 재미가 있어요. 일본 기업 아니문이다, 한국 기업이문이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좀 패러디 해가지고 좀 더 냉소적인 반응을 아니, 보냈네요. 그러니까 뭐, 네. 뭐 스미마 요즘 보면 뭐 어느 개그 프로 보면 스마미생 그러죠. 뭐 스미마생하고 뭐 스미마생, 스마미생, 뭐 사요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는데 예. 뭐 또 누리꾼들은 또 나름대로 저렇게 콕콕 찢는 맛에 또 예. 찢는 것이죠.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결국 사과문은 뭐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패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기업인들이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사과를 하셨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불안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무익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연아의 애기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를 나무라 주십시오. 저희 잘못습니다. 두 분의 사과가 있었는데 네. 먼저 전자를 얘기해 볼까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일부에서 사과의 정석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 자체는 1분 정도 짧은 사과였고 예. 보면서 감성적으로 우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지금도 병원에 계신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보면 잘 짜여진 그리고 전체 흐름도 잘 하여튼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의 정석이 딱 한 가지만 빼고요. 예, 뭡니까? 시기죠, 시기. 아, 시기가. 그러니까 이부진 저 신라호텔 예. 그 저 사장이 보면은 그 제주 신라호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보면 먼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재용 저 회장이 저렇게 하니까 그것만 빼고는 그 나머지는 예. 사과의 정석이었다. 사과의 정석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뭐 사과의 뭐 정석이라는 측면도 있고 다만 한 가지 이번에 롯데 사과 같은 경우는 사면 초과 상태에서 이전에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 총수들이 했던 사과는 차원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롯데 같은 경우는 소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롯데 구조적인 특성상 시가총액만 2조 원 이상 날아갔다고 하죠. 예.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사과였는데 그게 미달되는 국민들 눈높이에는 미달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기존에 나왔던 뭐 이재용 부회장 사과라든가 이런 사과는 조금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영호 회장 사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는 병원 내려서 했다면 네. 조영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 문제로 딸이죠. 사과했는데 네.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자녀 문제로 사과하는 아비의 심정이라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얻는 부분도 있었고 너무나 사과 시기를 미루고 했기 때문에 좀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시기예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 법원 예. 이 법원의 재판부에서 조양호 회장의 담보, 즉 뭐냐니까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뭔가 더 이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담보를 갖다 받아내려야 했던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조양호 회장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코너에 몰린 입장에서 나머지 뭐 내용 자체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체는 뭐 정석까지는 안 돼도 반정석은 돼요. 근데 그 시기가 좀 코너에 밀려서 좀 뭐랄까 좀 억지 춘향격으로 한 느낌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야. 조금 감점 요인이 있죠.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사과도 시기가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이 예, 시기를 정확히 중요하다. 맞춰야 그래야지 이 경영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면에서 국민들한테 호소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이 국민 정서법, 강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롯데 이번 사과는 약간은 좀 이런 국민 정서 차원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세 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잘된 사과는 뭔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 봐주십시오. 정몽구 회장이 사재 1조 원 사회 환원하겠다. 그때는 비자금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2008년도에 이건 회장도 있었고 그것도 비자금이죠.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폭언을 했죠. 그 대리점. 이른바 갑질이라고 그랬죠. 갑질을 밀어내기 있었고, 갑질. 예. 좀 전에 조양호 회장 얘기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 있었고 이 중에 어떤 게 진정성이라든가 사태 극복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 사과의 공식이란 게 있습니다. 1번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해한다. 진전성이 있어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대책 어떻게 하겠다. 결국은 나는 메르스 신약을 뭐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대책을 일단 내놓고요. 세 번째,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겠다. 예. 나는 어떤 희망을 줬습니다. 이 세 박자가 맞춰진 것이 가장 사과의 공식을 제일 잘 맞춘 거라고 하는데 그런 틀에서 보면은 예. 책임 회피가 이런 것들이 없고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가장 타이밍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예, 두 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이남희 차장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예, 우리 저 근데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가 가장 사과의 정석에서 미달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느냐인데 뭐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메르스 문제와 삼성 문제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조금 어려운 면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요. 다만 뭐 땅콩 해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당시에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사과라는 것이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건희 회장 사과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 얘기, 사과 얘기, 2013년도 남양 유업의 사과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랫사람 한테는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의 영업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대리점 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와 대리점 구충 처리 기구를 도입하여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대리점과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희 회장께서는 당시에 삼성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물러났죠. 얘기했고, 물러났고, 예.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물러나고 모든 것이 내 때문이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처해달라. 이 부분도 내용적으로 보면 사과의 정색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래도 점수를 아직 안 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러면 2008년에 저렇게 말씀하시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물러났으면 과연 저 경영군에 손을 뗐나요? 아니잖아요. 돌아오시기도 했고요. 그 바로 돌아오셨고 네. 2009년에는 또 보면은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1인 네. 1인 사면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동계올림픽 유치 그러니까 때문에. 물론 동계올림픽 예, 유치라는 예.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질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에 보면은 그 기업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 순간만 결과 지나놓고 보면은 네. 그 순간만 모면하자고 머리를 숙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저렇게 국민들이 문매가 터지니까 나 물러나겠다, 전문 경영인으로 하겠다.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경영, 대기업, 재벌들의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아닙니까? 삼성도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롯데를 갖다가 가장 질타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니, 그 이른바 일가들이 갖고 있는 2.5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저 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0.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416개 순환고리를 여기서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 소유와 경영 분리하지 않고 저렇게 모면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보면 조금 세월 지나게 바로 다 원상복귀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왕님 근데 그 부분은 뭐가 남는 게 되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이 등산은 최고의 아니라 선이라는 그건 것은 아니죠. 논란이 있고 예. 그거는 경영 방식도 다르고 그건 나중에 세미나 때 한번 하시죠. 예, 그 예, 예. 부분은 뭐 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이 치고한 선은 아닙니다. 근데 2008년도하고 이제 지금 롯데 사태하고는 약간 좀 그럼요. 지적으로 예, 다르죠. 활력이 다른 것이요. 예. 2008년도 삼성 비자금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이 동선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과가 나왔을 때 국민적 감정이 풀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빨랐고. 사과하는구나. 그렇죠. 예. 이번에 롯데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반일 감정이라는 원래 촉매가 굉장히 뜨거운 데다가 여기에다가 한번 터져버렸기 때문에 롯데는 수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거기다 또 아베 요즘 질주까지 겹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화를 내는 거죠. 예. 이건 그래서 그 뒤에 남양유업 같은 경우 갑질 때문에 그랬는데 사과할 때 혼자 나서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경우는 임직원들을 뒤에 딱 세워놓고 다 같이 사과하는 모습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에 있는 다 같이 우리 바로 하겠다.
절을 하는 저 모습은 저는 저기 일본식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계열사 임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죠. 누가 원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일본 방식이라도 뭐 아니 저는 차라리 깔끔하게 이재용 회장까지 사실상 오너가 또 신동빈 회장까지 사실상 오너가 잘못했다 그러는 게 맞는 거죠. 실제 오너가 아니고 경영사장이 나와서 경영사장이라든지 옆에 임직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임직원들이라는 것이 임직원이란 분들이 밖에 봤을 때 화려한 것 같지만은 오너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고양이 앞이 쥐 아닙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가운데 저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다고 쭉 세워서 줄 세우고 인사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사과의 그 시기 자체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또 여기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막에 나가는 걸 보셨겠지만 결국은 사과는 해놓고 또 행정소송은 다 이어서 또 챙길 건 챙기고 그러니까 앞다르고 뒤다르거든요. 결국은 그 사과에 따르는 그 추가적인 행동들이 어떤지까지 봐야지 그 사과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올 연말까지 지켜보고 그 사과의 진정성을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기업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아니고요. 흘러나오는 얘기가 최태원 회장은 8.15 광복절 특사로 특사를 받고 한화 김성윤 회장은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는 그 이유는 하나인 게 김승현 회장의 경우는 이미 사면을 2번이나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재벌 총수 중에서 가장 장기간 복역하고 가석방 요건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한 최태원 회장은 사면 대상에 올랐지만 김승현 회장은 제외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도 어차피 김승현 회장은 이미 2번이나 특사를 받지 않았었어요. 물론 최태원 회장도 한 번 받은 경험은 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또 지금은 자유로운 몸으로 나와 있고. 김승현 회장 나와서 실제 보면 나오실 때는 뭐 병원 휠체어에서 이렇게 뭐 침대에 눕혀서 나왔습니다만 나오자마자 그 아시안 게임이든가요 아들 그 승마하는 데는 가서 활짝 웃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은 어쨌든 2년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실제 보면 특사를 했을 때 실효성 있는 것은 최태원 회장 쪽이겠죠. 그러면 다만 한 가지 이제 회장이 과연 이제 법적으로 사면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이게 해외 투자라든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지만 지금 풀려났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면 받게 되면은 일단 등기 이사라든가 7개 회사에서 지금 대표이사에서 벗어나 있죠. 다시 복귀하게 될 거고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사면론도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면 복권이 되어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등기 이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지금 2년 7개월 동안 영화의 몸이 돼 있으니까 그걸 다 단순 비교하자면은 아마 대통령 법무참모들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 쪽으로 눈이 좀 더 가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8월 15일 특사 최종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우리 젊은 나이에 우리 장병 2명이 다리를 잃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지뢰 도발의 주범으로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 정찰 총국장을 지목했습니다. 그가 지뢰 도발을 벌인 이유 무엇일까요?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례 도발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저희가 먼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뢰 폭발이 사고 났을 때 북한 도발에 피해를 받은 장병들의 전우들, 그 자리에 있었던 전우들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옆에 보니 이 피가 너무 많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김정은 하사한테 빨리 조치해라고 외치면서 계속 전방을 주시를 하였습니다. 통문은 저희가 수없이 많이 다녔던 그런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없이 폭발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때 당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적에 의한 공격이라 판단을 하였고 그 즉시 소상과 은원패 그리고 경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불안하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심정으로는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해당 적 GP를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군이 그렇게 고통을 느낀 만큼
수만 배 갚아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우리 청년들의 다리를 앗아간 저 테러의 또 동료들 분노케 한 저 테러의 테러 도발, 북한의 도발에 누가 소행입니까? 지금 김영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북한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게 북한군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것이 임무가 한국군과 미군에 대한 그 어떤 뭐 미군이 뭘 생각하고 있고 한국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계속 탐지를 하고 그런 예. 부서거든요. 네. 저런 작전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몇 시에 어느 구멍으로 나와서 어디를 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다 기록을 해놓고 한 기초에서 작전을 짜는 거고 예. 저것을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거는 정찰총국이 거의 틀림없으리라고 보면 되고 예. 실제로 그것을 한 거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들어와서 계속 2군단이 북한군 2군단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2군단 사령관이 집행을 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초소에 나와 있는 뭐 소대나 중대 대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적어도 군단 사령관하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공동 합작품으로서 해서 예. 이를테면 10월이 축전장에 당창건 기념 70주년 행사장에 우리가 적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이라는 사람 정찰총국장이 지난번 천안함 폭침도 주도를 했고 이런 것도 주도를 했고 역병도 예. 했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 정말 저 이제 소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바로 서울에서 불과 4, 50km 떨어진 데서 우리 아들, 딸들이 저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옆에서 그 다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예. 다리가 다 날라. 근데 저런 걸 보면 정말 악랄하고 정말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이구나. 저런 군단 사령관이나 정찰총국장이 저런 일을 하는 거는 저런 보고를 받는 김정은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모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이 이번에 한 대응은 적절했다. 정말 이번에 뭐 며칠 동안 왜 숨기고 있었냐 이런 말이 많지만 저걸 잘못해서 또 우연히 우리 지대에 맞아서 또 했을 경우에 북한이 또 옛날 것까지 다 드러나서 천안함도 너네가 한 거고 봐라 다 이런 너네가 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사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 국정원 자료까지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북한이 지금 저기다 대고 조준 사격을 하겠다 그래서 2011년도에 천안함 연평도 이후에 저 방송통을 다 만들어 놨다가 재개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군은 어제 5시부터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저거는 사실은 저 소대장이 말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가서 저게 지피를 초소를 부셔서 5명, 6명, 7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불쌍하고 명령만 집행하는 그런 군인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대북 방송을 시작을 해서 봐라 김정은이가 이런 사람이다. 김정은이가 이런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고 뿌리는 어떻고 이런 말을 휴전선에 나와 있는 3, 40만 북한군한테 대주는 것 이상 북한에게 아픈 게 없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저걸 조준 사격을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이 방송을 어제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방송통에다가 우리 군대가 국방부나 합참해서 못하겠으면 현장에 있는 대대장이나 연대장, 수색 중대장들이 방송통에다 김정은 얼굴을 갖다 붙이고 봐라 우리가 방송통에다 김정은 얼굴을 붙였다 사진을 그럼 그 사람들이 김정은 자기네 최고사령관 얼굴에다 조준사격을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네요. 기가 막힌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연평도나 서해 오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경비정에도 김정은 얼굴을 갖다 붙여놓고 순찰 활동을 하면 어느 북한 사령관이 거기다 대고 폰을 쏘고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말 담대한 지휘관들이 대대장이나 중대장 선에서라도 저렇게 저기다가 김정은 얼굴을 크게 갖다 붙여놓고 쏠 테면 쏴봐라.
그러면서 방송을 해서 북한 군인들한테 너네의 현실, 우리 세계가 돌아가는 것,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북한군 병사 10명, 20명 사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는 1000배, 1000배 낫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고선생님께서도 북한에 계실 때 우리 남한,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대북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 나갔다 들어올 때 단파 라디오를 꼭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밤에 12시, 1시에 꼭 듣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개성에 있었거든요. 바로 여기서 60km 밖에 개성인데 예. 나가면 전단이 부러져 있었어요. 예. 그럼 전단을 읽어보면 누가 월남을 했네. 누가 뭐 남조선에서 무슨 자동차가 몇만 대가 늘었대. 이런 걸 보고 그래도 그 기억성이 굉장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우리 진리를 우리가 뭐 대북 방송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고 너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려만 줘도 휴전선에 나와 있는 북한 군인들이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뭘 듣겠습니까? 그러게요. 한국 방송을 들으면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노래도 듣고 한국에서 뭐 내일 태풍이 불어온다니까 빨래도 내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상적인 인간들로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북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거 1960년대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대북, 북한 쪽으로 하던 방송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군관과 하전사 여러분, 그리고 수산사업소 노동자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장면은 상당히 오래된 장면인데요. 우리 고 선생님 북한에 계실 때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 방송, 그 단파라 이런 내용 중에 북한 체제에 대해 가장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가장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은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김과 가문의 김씨 가족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뿌리를,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들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김일성이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관이 아니라 소련 극동군 88여단 소련군 대위였다는 소리를 방송 듣고 며칠 동안 자질 못했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모든 이제까지 내가 배워왔던 게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씨 국가니까 김씨 가족이 어떻게 뿌리가 샜고 어떤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귀에 가장 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단체들에서 하는 것처럼 뭐 김정은 타도하라 이러는 것 보는 이거는 약간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김정은의 엄마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일 교포로서 북한에 들어가서 무용을 하다 김정일 눈에 들어서 같이 산다, 이런 것을 대주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원자 폭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이 대북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신경을 쓰는군요. 어찌됐건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하고 우리가 맞상대를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아픈 부분 대북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부딪히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저쪽에서 더 강한 공격이나 자극을 멈추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그 확전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지금 새로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요 명절 때마다 적들의 도발에 말려들지 말아라. 오발 사고 내지 말아라. 그 사람들도 걱정을 하거든요. 확전. 그러니까 이거는 남과 북이 의지 싸움입니다. 의지의 싸움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줄 건 보여주고 한 명을 맞으면 10명을 때리고 이런 뭔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면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정말 방송통에다가 김정은 초상화를 걸어놓으면 그 방송통을 누가 거기다 대고 포를 쏘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대장, 연대장들이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대북 방송이라는 대응 말고 B2 스텔스 폭격기, 핵 폭격기, 핵폭탄을 16발이나 갖고 다니는 지상 최고의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 그다음 F-22 지구 최강 전투기, 이것을 이번에 이제 이달 중에 한국에 좀 와달라, 우리 군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비행기가 저게 이제 B2 스텔스, B2 스피릿 폭격기인데, B2 폭격기인데, 저게 한국에 와서 스텔스 기능을 갖고
북한 정찰을 하고 하면 북한이 압박을 느낍니까? 북한이 예. 사실 지금도 예. F-22가 평양시 상공을 돌아다니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8월 17일부터 을지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예.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F-22, 예. B-2 스트리스 폭격기, 예, 비트 스피릿, 예. 핵잠수함, 예. 항공모함 이런 거 들어오면 전국이 초긴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것도 북한을 압박하는, 사실은 F-22라고 하는 게 미군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투기 F-15 같은 것이 144대를 다 이겼다는 한 대가. 그렇죠. 예, 최고죠. 예. 최고의 비행기가 들어가서 평양시 하늘을 뒤덮고 다니다 어느 한 방울 쏘면. 저 비행기가 이제 F-22. 그렇죠. 예. 저기 F-35 비행기가, 그 F-22는 예. 아직 그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저기 F-22나 F-35. 저기 F-22입니다. 저기. 요건 예. F-22. 예. 저게 말하자면 북한군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거죠. 언제 그렇죠. 하늘 꼭대기 날아다니면서 예. 미사일을 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혹시 그런데 저런 최강 전투기, 그다음 아까 비트 스피릿 같은 경우는 한 대에 20년 전 가격이 2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4조, 3조짜리가 예. 떠다니는데 저런 것까지 우리가 주한미군 또는 미군 한국이 들어오면 혹시나 북한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극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이, 예. 도발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들어와서 우리 쪽을 넘어와서 지혜를 삶아서 우리 군인 둘이 다쳤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억제 수단을 동원을 해서 자꾸 까불면 예. 우리가 너네를 가만 안 놔두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예. 분명히 억제 수단이고, 북한이 더 강렬하게 반발하면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온다는 거는 일부 세력이 하는 소리고 북한이 하는 세력이지, 우리로서 봐서는 북한을 억제하고 까불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죠. 저건 평양 상공을 왔다 갔다 해도 북한 어떤 레이더도 잡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하늘의 저승사자. 예. 사실 근데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아베 일본 총리가 이게 참 얄밉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예. 오늘 스가 관방장관이 예. 그런 일은 없다고 일단 부연을 했어요. 예, 부인을 했고. 부인을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베 총리도 약간 좀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고, 예. 김정은도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 등에 칼을 박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아베가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평양 비행장에서 같이 나타나서 웃으며 돌아다닌다면 예. 아베도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거고, 뭐 김정은하고 워낙 웃음거리 된 사람이긴 하지만 예. 아마 일본으로서 받는 타격이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얘기 나오는 배경이 이제 일본이 전쟁 범죄에 사죄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외톨이가 되어 있고 예.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니까 북한을 끌어들여야겠다. 예. 뭐 이렇게 좀 고립을 탈피해 보겠다. 예. 이런 그런 의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동북아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두 나라. 예. 트러블 메이커가 사실 일본하고 북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유럽하고 단계 다 좋은데 일본과의 관계만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아베가 북한을 간다 그러면 아마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겠죠. 자기 통치 기반 장기 집권을 노리고 하는 일일 수 있는데, 만약 간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웃음거리가 되겠다. 웃음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저 그 모습 상상해도 좀 우습긴 합니다. 김정은과 아베가 만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시진핑 주석도 안 만나는 거를 아베가 가서 만난다? 그러면 정말 세계에서 얼마 조롱을 하겠습니까? 예, 그 김정은이 요즘은 축구 때문에 난립니다. 어제 북한 축구대회, 북한 축구 선수 여자축구 대표팀 마중을 나갔습니다. 제가 볼까요? 조선중앙TV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비행장에서 선군 조선의 장한 딸들을 직접 맞아주셨습니다.
예, 김정은이 축구 좋아하는 모양이죠. 뭐 농구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로드맨. 저는 예. 축구하고 뭐 농구 이런 거를 떠나서 이희호 여사가 예.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김정은 초청으로 방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 성명을 만든 사람이 미망인이 왔는데 예. 그거를 통전부장도 아니고 통전비서가 아닌 맹경일이라고 하는 통전부 부부장 여기 차관급을 보내서 예. 저렇게 약간 조롱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 홀대를 했죠. 예. 완전히 홀대다 못해 이건 조롱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초청한 사람을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뭔가 아프든가 아니면 어디 평양을 떠나서 지방에 현지 지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바로 이호 여사가 돌아온 지 이틀 지나서 동아시아 축구 경기 대회 4개 나라가 한 축구 경기입니다. 예. 그 축구 경기에 나간 애들을 가서 만나고 좋았다는 걸 보면 예. 김정은의 외교술이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지 정말 기가 알겠습니다. 막힙니다. 저희도 좀 속이 상한 일인데요. 네. 앞으로도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표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